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10년 전 실종되어 세상을 떠난 줄 알고 매년 정성껏 제사까지 지내준 남편이 강도가 되어서 돌아온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기막힌 사연 바로 들어보시죠.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은 평소처럼 은은한 꽃향기가 아니라 비린 피냄새와 짐승 같은 으르렁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결에 들린 날카로운 파열음, 그리고 우리 집 진돗개 럭키가 목줄이 끊어져라 지저대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옆자리를 보니 남편 진우 씨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운을 걸치고 거실 계단을 내려갔어요. 거실 한복판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옷에 복면을 쓴 사내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우리 진우 씨가 그 사내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있더군요. 럭키는 사내의 바지가랑이를 문 채로 낮은 신음을 내뱉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 눈을 제일 먼저 사로잡은 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액자 조각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거실 한쪽에 소중히 두었던, 아니, 사실은 증오를 꾹꾹 눌러담아 매년 제사상을 차려주었던 전 남편 최도식의 영정사진이 산산조각 나 있더라고요. 여보, 경찰 불러요. 얼른! 진우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휴대폰을 찾으려는데 바닥에 짓눌려 있던 복면 사내가 갑자기 꺽꺽거리는 웃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치더군요. 선영아, 한선영, 나야. 나 안 죽었어. 경찰 부르지 마. 그 목소리. 10년 전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저와 어린 아들을 버려두고 야반도주했던 그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진우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홀린 듯 다가가 사내의 복면을 확 낚아챘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 작은 화원을 운영하며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플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53세 한선영입니다. 지금은 가구 공방을 하는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 진우 씨를 만나 남부럽지 않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그날 밤, 그 사건 이후 제 인생은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복면이 벗겨진 사내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10년 전보다 훨씬 늙고 추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열하게 번들거리는 눈동자만큼은 틀림없는 최도식이었죠. 10년 전 도박빚 수억을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경찰로부터 실종, 그리고 결국 사망 처리까지 되었던 내 아들의 친부. 제가 매년 눈물을 삼키며 제사밥을 차려줬던 그 유령이 살아 돌아온 겁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너무나 큰 충격에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발끝부터 차가운 소름이 돋아나 온몸을 훑고 지나가더군요. 진우 씨는 당황해서 제압하던 손에 힘을 살짝 풀었습니다. 그 틈을 타 최도식은 짐승처럼 몸을 비틀며 일어났습니다. 럭키가 다시 달려들려 하자 진우 씨가 급히 견제하며 저를 자기 뒤로 숨겼죠. 선영아, 10년 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어떻게 반가운 기색도 없냐? 나 네 남편이야. 이 집 주인 최도식이라고. 그 인간은 입가에 맺힌 피를 닦아내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깨진 영정사진 조각을 발로 툭 차더니 새로 바뀐 세련된 인테리어와 고급 가구들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더군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제 안에서 10년 동안 쌓여온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누가 누구더러 남편이라는 거야. 당신은 10년 전에 이미 죽었어. 내가 내 손으로 사망 신고까지 마쳤다고. 대체 무슨 염치로 여길 기어들어와? 그것도 도둑놈처럼 담을 넘어서. 에이, 여보. 죽긴 누가 죽어. 사업 좀 하려다 일이 꼬여서 잠시 좀 피했던 거지.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사망 신고야? 그거 다 무효야, 무효. 그리고 이 집 원래 4명이었던 거 잊었어? 내가 주인인데 담을 넘든 현관으로 들어오든 무슨 상관이야? 최도식은 마치 자기 집에 온 사람처럼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진우 씨가 그를 가로막으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죠. 당신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내 아내한테 함부로 입 놀리면 그땐 경찰이고 뭐고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당장 나가! 진우 씨의 듬직한 체구와 단호한 말투에 최도식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뭐? 아내? 야, 한선영, 너 재혼했냐?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딴 놈이랑 살림을 차려? 이거 중혼이야, 중혼. 너희 둘 다 감옥 갈 준비나 해. 그리고 저놈이 내 집에서 주인 행세하는 꼴은 못 보지. 뭐라고?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제 입에서 나갈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품위 있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꽃을 만지며 마음을 다스렸고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 피눈물 흘리며 그 인간이 남긴 빚을 갚아왔죠. 그런데 저 짐승 같은 인간이 이제 와서 주인 행세라니요.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잠을 자던 아들 준호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내려왔습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거실 상황을 살피던 준호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액자 속 사진과 소파 앞에 서 있는 사내를 번갈아 보더니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최두식의 눈이 번뜨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향해 양팔을 벌리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아, 준호야! 내 아들 준호 맞지? 아빠야! 아빠가 돌아왔어! 준호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16살,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던 아이를 다독여 번듯한 청년으로 키워놨는데 그 노력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가로막으며 최도식에게 소리쳤습니다. 준호 건드리지 마! 당신은 아빠 소리 들을 자격 없어. 당장 여기서 꺼져! 못 나가지. 여기가 내 집인데. 선영아, 나 배고프다. 일단 밥부터 좀 줘봐. 나 1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 최도식은 뻔뻔하게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진우 씨가 다시 그의 앞을 막아섰고 럭키는 여전히 으르렁대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밖에서는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커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어 소파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패인 주름 사이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10년 전, 그 인간이 사라졌을 때 저는 차라리 그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빚쟁이들이 화원까지 찾아와 깽판을 치고 아들 준호가 학교도 못 가고 방구석에 처박혀 울 때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 인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저주가 되어 돌아온 걸까요? 죽은 줄 알고 제사상까지 차려줬던 그 인간이 이제 와서 제 평온한 가정을, 제 소중한 재혼 생활을 통째로 뒤흔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경찰 불러줘요. 제발. 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진우 씨가 저를 품에 안아주었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최도식의 그 끈적하고 탐욕스러운 시선이 제 온몸을 올가매는 것 같았습니다. 짐승 같은 그 인간이 돌아온 그날 밤, 제 꽃길 같던 인생은 순식간에 진흙탕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어제 일처럼 제 발목을 휘감아 어두운 구렁텅이로 끌어당기는 기분이었죠. 떨리는 숨을 내뱉을 때마다 가슴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인간, 최도식이 사라졌던 그날도 지금처럼 지독하게 비가 내렸거든요. 시간을 되돌려 10년 전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40 초반, 사춘기 아들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려고 이제 막 꽃집을 차려 꿈에 부풀어 있던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당시 남편 도식 씨는 건설 현장을 돌며 일을 했는데 수입은 제법 괜찮았지만 늘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인가부터 집에 낯선 이들이 전화를 걸어오고 현관문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딱 한 번만 더 하면 돼. 이번엔 진짜 큰 거 한 장이야.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죠.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집안을 뒤지다 도식 씨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채빚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인감 도장과 집 명의까지 담보로 잡혀 있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마다 꽃을 떼러 새벽 시장에 갈 때면 덩치 큰 사내들이 꽃집 앞에 죽치고 앉아 손님들을 쫓아냈어요. 화려한 꽃향기가 가득해야 할 제 가게에는 찌든 담배 냄새와 거친 욕설만 남았습니다. 야, 네 서방 어디 갔어? 돈 안 내놓으면 네 아들놈 학교 가는 길 조심해야 할 거야. 그 말에 눈 뒤집히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밤 럭키를 끌어안고 현관문에 빗장을 3개씩 걸어 잠근 채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럭키도 그때는 강아지였는데 주인의 불안함을 알았는지 낯선 소리만 들리면 맹렬하게 짖어대며 제 앞을 지켰죠. 결국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날아가고 제 손에 남은 건 그 인간이 도박판에서 푼돈에 사뒀던 수지 구석의 썩은 폐가뿐이었습니다. 쥐가 들끓고 비가 새는 썩은 집이었지만 아들과 머리 낼 곳이라곤 거기뿐이었기에 저는 그 집 기둥을 붙잡고 짐승처럼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 폐가를 그럭저럭 살만하게 만드느라 제 10년 인생이 다 녹아났습니다. 도식 씨의 실종 신고를 하고 사망 처리가 될 때까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오로지 아들 준호 하나만 보고 버텼습니다. 겨울이면 화원에 난방비 아끼려고 손가락이 쩍쩍 갈라질 만큼 차가운 물에 꽃대를 다듬었고요. 밤에는 백화점 청소부 일까지 뛰며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입학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도식 씨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원망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아들한테 아버지가 죽었다는 마침표는 찍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제사상을 치우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인간을 위해 음식을 하고 절을 하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요. 그러다 5년 전 지금의 남편 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진우 씨는 제 꽃집 근처에서 작은 가구 공방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비 오는 날 배달 나갔다 오토바이가 넘어져 꽃바구니가 다 망가진 채 길가에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묵묵히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진우 씨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리 오세요. 좀 닦으셔야겠네. 진우 씨는 투박한 손으로 제 상처를 닦아주고 망가진 꽃바구니를 대신 들어줬습니다. 그 이후로도
진우 씨는 저희 꽃집에 부서진 의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으려 문풍지를 붙여주곤 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원목 가구처럼 참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죠. 선영 씨, 이제 혼자 짐 다 지려고 하지 마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 고백을 듣던 날, 저는 평생 받을 위로를 다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도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진우 씨가 정성껏 만들어준 책상을 선물 받고 함께 낚시를 다니며 서서히 마음을 열어줬죠. 3년 전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10년 전의 그 지독한 어둠에서 빠져나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1, 2년 사이 우리 동네에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낡은 주택가가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는 소식이었죠. 부동산 업자들이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고 평당 가격이 자고 나면 오른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고생 많았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려나 봐요.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 나오면 준호 방도 널찍하게 꾸며주고 당신 공방도 더 크게 내요. 저는 진우 씨 손을 잡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 집은 비록 낡았지만 제가 피땀 흘려 지켜낸 제 명의의 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 냄새를 맡은 걸까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 그 아기 같은 인간이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저는 뻔뻔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최도식을 죽일 듯 쏘아보았고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신고한 모양이었죠. 최도식은 여전히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야, 한선영, 너 표정이 왜 그래?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는데 기쁘지도 않냐? 그리고 이놈은 뭐야? 내 마누라 끼고 내 집에서 살고 있는 이놈 누구냐고. 입 닥쳐. 당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남편? 죽은 사람으로 법원 판결까지 난 마당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분노로 바르르 떨렸습니다. 준호는 구석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비친 친부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할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죠. 그때 럭키가 다시 한번 최도식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럭키는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최도식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말이에요. 잠시 후 거실로 들어닥친 경찰들이 최도식을 연행하려 했습니다. 야간 주거침입 현행범이니까요. 하지만 그 인간은 경찰들의 팔을 뿌리치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놔! 이거 안 놔? 내가 이 집 주인이라니까? 여보, 선영아, 경찰들한테 말 좀 해봐. 나 최도식이라고. 당신 남편 맞잖아. 경찰들도 황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망 신고가 된 사람이 살아 돌아와 자기 집이라고 우기니 상황이 복잡해진 거죠. 결국 진우 씨와 저 그리고 최도식까지 모두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경찰서 대질신문실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화려한 코트를 걸친 한 여자가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걸어 들어오더군요. 짙은 화장에 콧소리가 섞인 목소리. 그녀는 최도식을 보자마자 달려가 팔짱을 끼웠습니다. 어머, 도식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집 보러 간다더니 왜 이런 데 있어? 그 여자의 등장에 신문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도식씨가 10년 동안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어떻게 죽은 사람처럼 숨어 살 수 있었는지 그 의문의 실마리가 보이는 순간이었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최도식의 귀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기요, 아줌마. 그쪽이 한선영 씨예요?
우리 도식 씨가 돌아왔으니까 그쪽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원래 우리 집인 거 알죠? 여자는 비웃음 섞인 말투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 옆에서 최도식은 기세등등하게 어깨를 펴고 앉아있더군요. 10년의 인고 끝에 겨우 일궈낸 제 평화가 이 두 사람의 비열한 웃음소리에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저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과 싸워 제 소중한 가족과 집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진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걸 보는데 제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겨 너덜너덜해진 기분이었습니다. 10년 전 죽었다고 믿고 제사까지 지내준 사람이 바로 옆 동네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작고 외로워 보이던지 불러세울 용기조차 나지 않더군요. 저는 거실 식탁에 멍하니 앉아 식어버린 보리차만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일단 좀 쉬어요. 내가 변호사 알아보러 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우 씨가 제 어깨를 다독였지만 그 온기가 오히려 미안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 같은 여자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최도식 그 인간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됐으니까요. 화원 문을 열기도 전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웬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더라고요. 차 문이 열리더니 어제 경찰서에서 봤던 그 여자 오미란이 내렸습니다. 어제보다 더 화려한 모피코트를 두르고 한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든 채 말이죠. 어머, 형님,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 꽃 파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더니 가게가 제법 그럴듯하네요. 그 여자는 제 허락도 없이 가게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진열된 꽃들을 손가락 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비아냥대더군요. 형님이라는 소리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쪽 형님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어머, 신고? 해보세요. 누가 손해인가. 나는 그냥 우리 도식씨 심부름 온 것뿐인데. 여기 이거 좀 읽어보실래요? 그 여자가 가방에서 꺼내 던진 건 내용 증명이라고 적힌 서류였습니다. 내용은 가관이었죠. 자기가 살아있으니 실종으로 인한 사망 신고를 취소할 것이며 이 집과 땅은 원래 자기 명의였으니 당장 비우라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10년 동안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수익의 일부까지 내놓으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최도식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딴 놈이랑 살림 차린 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는데 남의 집 안방까지 차지하고 있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안 그래요? 그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화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꽃을 사러 왔던 동네 단골분이 문 앞에서 멈칫하더니 당황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제 얼굴은 화끈거리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제 명예와 평판이 이 여자 입방아에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죠.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당신들 어디서 뭐 했어? 그 인간이 도박빚 남기고 도망가서 우리 준호랑 내가 길바닥에 나앉을 뻔할 때 당신들 어디 있었냐고. 바로 옆 동네 살았다며.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냐. 제 고함에 오미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식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우리도 사정이 있었죠. 도식 씨가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내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겨우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 집은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죠.
그 집 입주권이랑 보상금, 그거 다 우리 도식 씨 거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형님.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10년 동안 죽은 듯 숨어 살던 인간이 하필 지금 나타났는지요. 우리 동네 재개발 소식이 확정되고 입주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씩 붙기 시작하니까 그 돈 냄새를 맡고 나타난 겁니다. 10년 전 자기가 버린 아내와 자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그 입주권, 집문서 한 장을 뺏으려고 복면까지 쓰고 담을 넘은 거였죠. 당장 나가!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집, 우리 가족 들먹이지 마! 제가 분을 못 이기고 꽃바구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물통이 깨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오미라는 여유롭게 구두를 닦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생각 잘하세요. 법대로 하면 그쪽만 망신이야. 아, 그리고 아드님 준호라고 했나? 그 애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참 피는 못 속여요. 그쵸, 형님?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부터 준호의 태도가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하고 바로 화원에 들러 제 짐을 들어주던 아이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거실 소파 밑에서 준호가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 사이에는 제가 예전에 다 찢어서 버렸던 최도식의 옛날 사진 몇 장이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더군요. 그 아이는 자기 아빠를 미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리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인간이 준호에게 무슨 감언이설을 늘어놓은 걸까요? 준호야, 너 혹시 그 사람 만났니? 조심스럽게 묻는 제 질문에 준호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그때 도망간 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기억을 잃었었대. 최근에야 기억이 돌아와서 우리 찾으러 온 거라고. 미안하다고 울더라. 뭐? 그걸 믿어? 그 인간 도박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옥을 살았는데 그 여자는 또 어떻고? 그래도 엄마, 내 친아빠잖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데 어떡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는데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도식, 그 인간은 자기 자식의 마음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준호의 그 여린 마음을 파고들어 저와 진우 씨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거죠. 그날 밤 진우 씨와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최도식이 법원에 사망 선고 취소 신청을 냈대요. 그게 받아들여지면 우리 혼인 신고가 정말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네. 진우 씨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법적으로 최도식이 살아 돌아오면 저는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최도식의 아내인 셈이거든요.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인간의 소유물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진우 씨, 나 무서워요. 그 인간이 우리 집을 뺏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당신이랑 내 사이를, 그리고 우리 준호를 망가뜨리는 건 도저히 못 참겠어. 진우 씨는 제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등에서도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더군요. 우리는 평범한 행복을 꿈꿨을 뿐인데 왜 과거의 망령이 나타나 우리 목을 조르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은 눈을 비비며 화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어제보다 더 가관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도식이 아예 짐가방을 들고 가게 문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가는데 그는 보란 듯이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제가 10년 만에 사지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마누라라는 여자가 딴 놈이랑 살림 차리고 저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돌입니까? 그 뻔뻔한 연기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건, 그리고 제 아들의 미래를 건 치열한 전쟁의 시작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비장한 각오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고. 내 소중한 것들을 절대 그 괴물들에게 내주지 않겠다고 말이죠.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평화롭기만 한데 상담실 안에서 마주한 현실은 잔인하기 짝이 없었죠.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법률 서적들이 마치 저를 짓누르는 바위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선영 씨, 상황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최도식 씨가 법원에 제출한 사망선고 취소 신청은 사실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99%입니다.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게 확인됐으니까요. 변호사님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흘린 피눈물, 10년의 세월을 견디며 지켜온 삶이 그 99%라는 숫자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저와 진우 씨의 혼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법적으로 중혼 상태가 됩니다.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가 부활하면서 현재 박진우 씨와의 혼인 신고는 말소될 위기에 처하는 거죠. 최도식 씨가 아기를 가지고 혼인 취소 소송까지 건다면 선영 씨는 법적으로 다시 그 사람의 아내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10년 전 저를 버리고 도망간 그 괴물의 아내로 다시 불려야 한다뇨. 옆에 앉아있던 진우 씨가 제 차가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땀방울이 얼마나 초조한지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진우 씨는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인간은 10년 동안 가족을 유기하고 다른 여자랑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이 그 사람 편을 든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도식 씨의 행위가 단순 실종이 아니라 고의적 유기였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걸 밝혀내야 재산 분할권도 막고 선영 씨와 진우 씨의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10년 전의 일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법원 복도의 그 서늘한 대리석 바닥이 마치 제 처지 같았죠. 그때 진우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걱정 마요. 내가 어떻게든 지켜낼게요. 방금 공방 내놨어요. 이미 계약금 받기로 했으니까 변호사비랑 소송 비용 걱정은 하지 마요. 뭐라고요? 당신 그 공방, 그거 당신 인생이잖아요. 그걸 왜 팔아요? 제 외침에 진우 씨는 그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한테는 공방보다 당신이,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해요. 나무는 다시 깎으면 되지만 당신 잃으면 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울지 마요. 진우 씨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복을 타고나서 이런 사람을 만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최도식 그 인간 때문에 이 소중한 사람의 꿈까지 망가뜨리는 것 같아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고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대문이 활짝 열려있고 마당 한복판 평상에 최도식과 오미란 그 두 인간이 아주 대놓고 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더군요. 럭키는 목줄이 짧게 묶인 채 입마개까지 씌워져
낑낑거리고 있었고요. 야, 한선영, 이제 오냐? 야, 이 집 술맛 좋네. 내 집이라 그런가? 최도식은 이미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제 안방에서 가지고 나온 게 분명한 제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깔깔거리고 웃더군요. 형님, 뭘 그렇게 쳐다봐요? 이제 곧 우리가 여기 들어와 살 건데 미리 적응 좀 하는 거지. 어머, 그쪽 남편이라는 양반은 표정이 왜 저래? 남의 집 전세 살다가 주인 왔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오미란의 그 가증스러운 말투에 진우 씨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련했습니다. 진우 씨가 손이라도 대길 기다리며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있었거든요. 당신들 당장 나가! 주거 침입으로 또 신고하기 전에! 제가 소리를 지르자 최도식이 벌떡 일어나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역겨운 악취가 확 풍겼죠. 신고? 해봐! 나 사망신고 취소 서류 접수했어. 이제 내가 이 집 주인 최도식이야. 그리고 너 내 마누라잖아. 남편이 자기 마누라 집에 들어오겠다는데 누가 뭐래? 그때였습니다. 2층 방에만 처박혀 있던 준호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원망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섞인 묘한 눈빛이었죠. 준호는 저를 지나쳐 최도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정말 기억상실이었던 거 맞아?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그럼, 준호야. 아빠가 너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어? 사고 나서 기억 잃고 헤매다가 겨우 너희 찾으러 온 거야. 근데 저 아줌마가 나 보살펴준 덕분에 살았어. 너도 인사해라. 네 새엄마들 뿐이야. 최도식의 그 파렴치한 거짓말에 준호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며 믿기지 않는 말을 내뱉더군요. 엄마, 그냥 아빠 받아주면 안 돼? 아빠가 그러는데 이 집 아빠 거니까 엄마가 인감도장만 주면 아파트 입주권 나와서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대. 아저씨랑은 이제 그만 헤어져. 준호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제 눈을 피하며 거실 장식장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그리고 은밀히 보관하던 집 문서와 인감도장이 든 상자가 있는 곳이었죠. 안 돼, 준호야! 그거 손대지 마!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준호는 이미 상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최도식과 오미란의 눈에 탐욕스러운 광기가 서리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가 상자를 열어 도장을 꺼내려는 찰나 제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찰싹! 거실에 날카로운 타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의 뺨을 때린 겁니다. 준호는 고개가 돌아간 채 멍하니 저를 바라봤고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아? 네 아버지가 도망가던 그날 너랑 나랑 우리 럭키 다 굶어 죽어갈 때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일어섰는데. 제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준호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저 인간이 기억상실이라고? 웃기지 마. 저 인간 도망가던 날 사채업자들이 너라도 끌고 가서 팔아먹겠다고 협박할 때 그 인간은 그 꼴을 보고도 그냥 도망갔어. 자기 아들을 팔아먹겠다는데도 그냥 도망쳤다고. 내가 시장 바닥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얻으려고 무릎 꿇고 빌 때 네 아빠라는 인간은 바로 옆 동네에서 저 여자랑 웃고 떠들며 술 마시고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네가 그 도장을 넘겨? 네 엄마 인생을
통째로 저 괴물한테 갖다 바치겠다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인감 상자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최도식은 당황했는지 혀를 차며 준호를 부추겼지만 아이는 이미 제 진심 어린 분노에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준호야, 똑똑히 들어. 네 아버지는 널 사랑한 게 아니야. 이 집, 아파트 입주권, 그냥 돈 냄새 맡고 뻔뻔하게 다시 나타난 거야. 넌 그냥 저 인간한테 돈 타낼 도구일 뿐이라고. 집 안의 공기는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뺨을 때린 제 손은 아직도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바닥에 주저앉아 인감 상자를 끌어안은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죠. 최도식과 오미란, 그 두 인간은 사색이 된 저를 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도식을 밀쳐내려던 그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따르릉! 정막을 깬 건 제 핸드폰 벨소리였습니다. 발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강 변호사님이었죠. 이 야밤에 무슨 일인가 싶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영 씨, 경찰 수사관한테 방금 연락이 왔어요. 아주 결정적인 게 터졌습니다. 전화기 너머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도식이 복면을 쓰고 우리 집 담을 넘었을 때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며 압수한 최도식의 가방과 소지품 중에서 묘한 봉투 하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건 오미란에게 발송된 익명의 편지였습니다. 오미란과 최도식이 살던 옆 동네 이웃이 보낸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웃은 오미란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던 피해자였습니다. 10년 동안 이를 갈며 두 사람을 감시해온 그분이 최도식이 최도식이라는 이름 대신 가짜 이름을 쓰며 오미란과 부부 행세를 하며 살아온 모든 증거 사진과 기록을 경찰에 제보한 겁니다. 그 편지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최도식이 기억상실은커녕 지난 10년 동안 오미란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을 세탁해온 장부와 대화 녹취록까지 들어있답니다. 기억상실? 사고? 전부 개소리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닥에 침을 뱉듯 최도식을 쏘아봤습니다. 그 인간은 제 표정이 변하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최도식 씨, 당신 운도 여기까지야. 지금 경찰서에서 당신이 가짜 이름 쓰면서 오미란이랑 도박 사이트 돌린 증거 다 확보했대. 기억상실? 어디 법정에서도 그따위 거짓말이 통하나 보자고. 최도식과 오미란의 얼굴이 단숨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준호는 제 말을 듣더니 배신감에 몸을 떨며 최도식을 밀쳐냈습니다. 아빠, 정말이야? 나한테 한 말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 준호야, 그게 그러니까. 최도식은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이제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10년의 원한을 갚아줄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거든요. 진우 씨, 경찰 불러요. 이번엔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사기, 협박, 그리고 유기죄까지 다 걸어서 저 인간을 다시는 세상 구경 못하게 만들 거야. 제 서늘한 선언에 오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고 최도식은 바닥에 주저앉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한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비 오는 날 혼자 울던 그 연약한 한선영은 이제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저 악마들을 지옥으로 돌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4개월 뒤 법원 복도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은 오히려 뜨거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제 옆에서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었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우리 뒤를 따랐죠. 최도식 씨, 본인은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하셨죠? 하지만 여기 제출된 편지와 통장 내역을 보면 실종 일주일 전부터 내연녀 오미란 씨와 공모해 가출을 계획하고 실종 이후에도 무기명으로 금전거래를 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판사님의 준엄한 질문에 최도식은 입만 뻥끗거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오미라는 사색이 되어 손톱만 뜯고 있더군요. 그 뻔뻔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두 사람 모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판결은 명쾌했습니다. 최도식의 생존이 확인되었기에 사망 선고는 취소되었지만 10년 전 가출이 사고가 아닌 고의적 유기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의 이전 혼인관계는 도식 씨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파탄는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이혼 판결이 내려졌죠. 당연히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최도식의 권리는 단 1%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건 저와 진우 씨의 재혼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혼의 위기에서 벗어나 우리는 다시 법적으로 당당한 부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10년 전 비 오는 날부터 시작된 제 기나긴 싸움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법정을 나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최도식과 오미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야간 주거침입과 절도 미수, 그리고 이번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기 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그들은 현장에서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선영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최도식이 끌려가며 비굴하게 외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인간은 제 인생에서 정말로 죽은 사람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는 마을의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지난 10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낸 저희 세 식구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따스한 오렌지빛 같았죠. 대문 앞에 도착하자 럭키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우리를 반겼습니다. 평소처럼 짖지도 않고 우리 셋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며 킁킁거리는 게 꼭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정적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멍하니 신발끝만 바라보던 준호가 갑자기 평상 아래로 내려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진우 씨를 향해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준호야, 너 왜 이러니? 어서 일어나. 진우 씨가 당황해서 준호의 팔을 잡았지만 준호는 그 손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 눈물이 마른 흙바닥을 까맣게 적셨습니다. 엄마,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어떻게 버텨온 세월인데 그 괴물 같은 인간 말에 휘둘려서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아저씨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꺽꺽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던 아이가 겨우 고개를 들어 진우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평생 한 번도 내뱉어 본 적 없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같은 놈도 다시 아들로 받아주실 수 있나요? 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아버지라는 세 글자가 공중으로 흩어지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제 심장도 덜컥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진우 씨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목석처럼 단단하게 살아온 그 사람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오르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턱끝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진우 씨는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준호의 젖은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준호를 끌어올려 자기 품속에 부서질 듯 꽉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마워. 그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는 그거면 됐다.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준 거, 그거 하나면 내 인생 다 보상받은 거야. 두 남자가 서로를 붙잡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그제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것은 결국 곁에서 함께 비를 맞아준 시간이라는 걸 10년의 모진 태풍이 지나간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며칠 뒤 저희 동네에 훈훈한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습니다. 우리 럭키가 구청에서 용감한 반려견 표창을 받게 된 거예요. 밤중에 침입한 범인을 끝까지 제압해 가족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구청장님이 럭키 목에 메달을 걸어주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동안 최도식 때문에 수군거렸던 시선들이 이제는 따뜻한 응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우 씨도 공방 매각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 도식 씨 측에 소송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재개발 보상금 문제도 유리하게 해결되었거든요. 진우 씨는 기쁜 마음으로 공방문을 다시 열었고 저는 다시 화원으로 돌아와 꽃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는 본격적인 이주 준비로 분주합니다. 새로 지어질 아파트 입주권을 들고 우리는 더 넓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장소가 어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우리 세 식구, 그리고 우리 집에 수호신 럭키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꽃향기 가득한 집이 될 테니까요. 꽃은 모진 바람과 추위를 견뎌내야 더 아름답게 핀다고 하죠.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그 지독한 겨울을 지나 저는 이제야 진정으로 찬란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탱해준 우리 진우 씨, 이제는 든든한 아들이 된 준호, 그리고 제 곁을 지키는 럭키와 함께 저는 앞으로도 이 예쁜 꽃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한선영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유령처럼 나타난 전 남편의 뻔뻔함에 정말 제 가슴이 다 답답했는데 결국 정의가 승리하고 소중한 가정을 지켜내셔서 속이 시원하네요. 무엇보다 진우 씨 같은 든든한 남편과 우리 용감한 럭키가 곁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선영 씨, 이제 아픈 과거는 다 잊으시고 매일매일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